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3부 제3강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3강을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강은 기계도 마음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란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 알란 튜링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계가 따라할 수 있는 명료한 지침서가 있다면 어떤 수학적 문제도 풀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의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튜링 기계라 그러는데, 튜링이 구하는 기계는 뭐냐면 두 종류의 기호만 사용해서, 우리가 숫자 0과 1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진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무한히 많은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잘 정의된 일련의 명령체계, 즉 알고리즘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저장하고 외부에 알리는 겁니다.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건 요새 많이 쓰는데, 그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방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를 일종의 튜링 기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튜링의 생애를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어릴 적 3주 만에 읽기를 배우고 미적분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서도 자력으로 미적분의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인공지능을 고안하고 이 광범위한 사용을 예측했는데, 1950년 발표한 논문 속에서 앨런은 현재 튜링 테스트라 불리는 인공지능 실험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튜링 기계 개념과 결합하여 현대 심리철학 가운데 소위 기능주의 효시가 된 개념을 제시한 거죠. 기능주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기능이 같으면 결국 본질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시계라 치면은 지금의 뭐 전자시계나 회중시계나 추시계나 모래시계나 다 그 시계를 재는 방법은 다르지만 시계를 잰다는 기능이 같으면 그건 본질 같은 거다. 그러면 정보 처리를 한다는 기능만 놓고 본다면 컴퓨터나 뭐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걸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기능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 철학자 존 설이 1980년에 제시한 중국어 방 논증이 있는데, 이건 결국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선 이 알란 튜링이 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에니그마라고 칭했던 독일군의 아주 정교한 암호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거 연합군이 암호를 풀지를 못했어요. 전혀. 조금씩은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완전히 해독해서 그냥 독일군이 비행기나 군함이 어디에 언제 어디에 올 거란 걸 손바닥에 들여다보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든요. 튜링은 현대 컴퓨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제작은 폰 노이만이 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튜링은 현대 문명과 문화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인데 생애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어쨌든 튜링이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가지고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에서 거세 명령을 듣겠습니까? 감옥에 갈 거냐, 화학적 거세를 당할 거냐 해서 거세를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제일 유력한 설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4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제 사면을 받고 이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은 지 몇 년이 되죠? 70년 좀 됐겠네요. 영국 은행은 2019년에 새 지폐 50파운드 지폐에 알란 튜링의 초상을 새겨가지고 업적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튜링 검사라는 것은
만약 컴퓨터가 사람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 양상을 보일 때 과연 이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 마음을 갖는가, 이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장막을 친 방 안에 컴퓨터가 있어서 장막 바깥에서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장막 밖의 사람이 컴퓨터에 질문을 던지고 컴퓨터가 대답을 합니다. 답을 받은 사람은 이 답이 컴퓨터에서 온 것인지 사람이 준 답인지 알아낼 길이 없다면 이 컴퓨터는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아주 뛰어난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 최초로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할 만한 컴퓨터가 있어요. 그게 왓슨인데 2011년 2월 달에 미국의 그 유명한 퀴즈쇼 제퍼디에서 출전해가지고 전설적인 퀴즈 달인들 다 물리치고 퀴즈왕에 오른 컴퓨터가 있습니다. 왓슨은 인간의 복잡 미묘한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컴퓨터로서 정보의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며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왓슨은 서툰 목수가 타다는 것은 이런 애매한 질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장이라고 답하는 등 아주 지능적인 면모를 거침없이 보여줬습니다. 또 찾아낸 답이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넘을 때만 부저를 누르고 답하게 되어 있지만은 스스로 그 신뢰도를 자기가 조절해요. 그래서 실수도 있었지만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뒤쳐졌다 판단되면 신뢰도가 낮아도 일단 대답하는 그 융통성도 보여줬으니까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튜링 검사를 통과한 기계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인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튜링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계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튜링 검사를 통과하는 기계가 있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적어도 왓슨 정도면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유물론이 옳다면 사람이 튜링 기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 어떻게 모여서 이런 기계가 됐는데 이 기계가 고민도 하고 슬퍼도 하고 생각도 하니까요. 두뇌는 분명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또 신경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모양도 컴퓨터처럼 디지털 방식입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집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는 마음을 갖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논변이 있습니다. 그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철학자 썰이 제안한 건데, 자, 썰 자신이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로 밀폐된 방에 들어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영어로 쓰인 매뉴얼이 있어서 썰은 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잘 읽거죠. 매뉴얼 잘 읽어보니까 이러이렇게 모양으로 된 쪽지가 들으면 이렇게 대응하라는 지상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중국인이 한자로 된 질문 리스트를 들여보냅니다. 썰은 한자로 된 질문서를 받아서 글자의 모양을 잘 살펴봐요. 물론 썰은 그 뜻을 모르지만은 자신이 살핀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매뉴얼 지시한 대로 이러이러한 한자 리스트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 한자를 보내주면 된다 해서 그거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은 중국어와 중국인이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쓴 답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밖의 중국인은 방 안에 중국인이 있어서 답안지를 작성한 줄 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썰이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은 인간은 질문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정하고 답을 하지만 컴퓨터는 인간과 같은 지능도 없고 의도하는 바나 지향하는 바가 없어도 인간과 같은 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컴퓨터가 답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인간과 같은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썰 대신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면 질문지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격려할 수 있겠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썰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매뉴얼에 작성된
지시에 따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썰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튜링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컴퓨터에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썰의 주장이죠. 요점은 의미 해석과 지향성,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능력이 인간과 기계를 구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향성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 뜻이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의도하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해석과 의도하는 바가 없다면 그건 기계이고 인간은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의 의미 해석과 지향성이 없다면 인간과 기계는 확실히 다른 거 아니냐. 이게 썰의 주장인데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소위 지능이 매뉴얼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론대로라면 알고리즘과 명령체를 갖춘 컴퓨터의 지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론에 대해서 썰에 또 재반론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서 컴퓨터나 인간이나 기계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방에 관련된 논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지만은 튜링 기계를 다른 각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반론이 뭐고 재반론이 뭐고 또 그 반론이 뭔지 다 따져본다는 것은 제 생각에 의미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고 단지 튜링 기계와 생명체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튜링 기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체니까 오용락이죠. 사람 아니더라도 뭐 오용락이 아니더라도 이게 비슷한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가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오용락이라는 것은 우리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쾌락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즐거운 거, 귀로 듣는 게 즐거운 거, 그 다음에 코로 맡는 좋은 냄새, 혀로 맛보는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금 바꿔서 화엄종의 사조 청량증관이 말하는 오욕은 그 오욕락을 만족시키려면 재물욕과 색욕과 식욕과 수민욕과 명예욕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걸 오욕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오욕락을 추구하고 오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알란 튜링보다 더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알란 튜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고 또 능력으로 이름도 높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 영국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세격에 문제가 있은 셈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 모두 세격과 관련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적어도 왜냐하면 그건 생명유지라는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논의하려는 것은 도덕성도 아니고 알란 튜링이 어떻게 했으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알란 튜링이 튜링 기계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튜링에 의하면 튜링 자신도 튜링 기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우선 보면은 본능적으로 오용락을 가져요. 그 튜링의 탁월한 능력, 뭐 이런 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 업을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일 뿐 외부 주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은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느끼고 뭘 지각하고 뭘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행, 불행, 좋고 나쁨을 느끼고 도덕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의지에 따라서 갈 길을 택해요. 근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주 불합리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목숨을 바치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명상을 하죠. 인간은. 그런데 기계는 어떤가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를 보는데 업에 해당하는 게 있죠. 내장된 프로그램으로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숨겨주는 외부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느낌, 지각, 의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라면은 겉으로 봐서는 꼭 느낌도 있고 지각도 있고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외부적 관찰만으로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라면.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없으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두뇌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최적의 뭔가 이런 거지. 그런데 한 가지 기계와 사람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교와 명상이 없으며 꿈을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계라 그러면 무슨 일을 최적의 상태에 쫓아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게 경제적이고 가장 똑똑한 일을 하라는 건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적의 코스만 선택하기 때문에 저보고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꿈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쪽은 인간이고, 아니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간이고 기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종교와 명상이 없겠죠. 근데 그럼 직접 비교해 봅시다. 알란 튜링의 불행은 탁월한 사고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반야심경은 분명히 무색, 무수사행시,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 성행 미촉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튜링은 느낌과 몸과 접촉에 속하는 쾌락의 느낌과 욕망에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튜링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울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향한 욕망은 꼭 실체가 있는 것처럼 알란 튜링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튜링이 지금 괴로웠던 건데, 그러니까 기계이라면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느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 했는데 내 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데 인간은 왜 그때 욕망을 끊으려고 마음먹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답은 12연계에서 보통 말하거든요. 뭐냐면은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게 마련인데 그 근본은 무명입니다. 무명이 왜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 점에서 튜링 테스트 통과한 기계랄지라도 사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적어도 한 사람, 기계를 만든 사람은 기계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라고 프로그램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모두 했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기계 행동을 알아서 그걸 지울 수 있어요. 비록 오온에 실체가 없지만 사람은 오온에 욕탐이는 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벗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수행이 부족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강하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한 7년 정도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의 경우에 행동에 바람직한 탐문이 있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을 고치면 돼요. 7년씩 걸리지 않아요. 바로 그냥 지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고치면 그뿐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사람처럼 완벽한 연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었을 뿐 거기에 자유지는 없습니다. 느낌도 없고 의식도 있을 리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수행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지울 수 있는 것과 그냥 프로그래머가 간단히 지운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만 고려하면 기계는 앞으로 튜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계가 느낌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느낌이 없다면 도덕성은 논할 필요도 없고 행불행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기계가 느낌과 의지를 가지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수상행식은 생명체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은데 유물론자 생각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물질에서 사람이 나온 것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은 물질에서
물질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물질에서 나오고 거기서 진화를 통해 인간이라는 고등 생명체가 나온 것이라면 기계가 느낌과 의지 등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랄지라도 중국어 방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분명히 기계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정말 그러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삶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인공생명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공생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제4강에서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